지금처럼 실버 세대들이나 젊은이들, 애기 키우는 주부들까지 스마트폰 주식 앱을 켜고 전체 시장을 보지 않고 일부 종목에 빠져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면서 포모에 빠져드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100년의 역사가 가리키는 5번째 신호인 어떤 패턴으로 자산 시장이 붕괴하게 됐는지 지난 100년간의 패턴을 분석하는 영상 2번째 영상입니다. 바로 직전의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시청을 하시면은 연결이 돼가지고 훨씬 더 유익한 영상이 될 겁니다. 가장 비싸게 털어먹기 위해서 줄을 세우는 거품의 막바지 신호라고 할 수가 있죠. 2000년 닷컴 버블 직전에 1999년, 2000년 단 2년 동안 무려 850개가 넘는 기술기업이 신규 상장을 했었습니다. 진짜로 무서운 것이 상장 후에 6개월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게 묶거든 락업이 해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업의 본질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창업자와 내부의 임원들은 락업이 풀리자마자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2000년 IT 버블 당시에도 락업이 해제되던 시기와 나스닥 폭락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의 인터넷 지수는 단 2달 만에 반토막이 났었죠. 1929년 대공황 직전에 신주 발행이 폭증을 했었고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주택저당증권 MBS라고 하죠. 그리고 부채담보부증권 CDO 같은 그런 파생 상품이 유행을 했었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직후에 스펙 상장 같은 광풍도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단계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1990년 일본의 버블 막판에도 똑같았고요. 그리고 지금이 거품이라는 4번째 신호는 중앙은행이 손을 써도 먹히지가 않는 시장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거품이 폭주 단계에 진입을 하면은 중앙은행이 위험을 감지하고 긴축, 금리 인상 브레이크를 밟아도 시장은 이것을 그냥 비웃으면서 몇 년간 더 폭등을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미국 연준은 1929년 대공황 직전에 금리를 3.5%에서 6%로 공격적으로 올렸지만 이제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6년 12월 당시에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당시에 지금 시장은 비이성적 과열 상태라면서 시장에 미친 듯한 질주를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지만 나스닥은 그 경고를 그냥 비웃으면서 그 뒤로 몇 년을 더 폭등한 뒤에 2000년이 되어서 붕괴가 됐습니다. 또 있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준은 금리를 무려 17번 연속으로 1%에서 5.25%까지 인상을 했지만 모기지 부채는 멈추지 않고 결국에 서브프라임 사태로 폭발을 했습니다. 1989년 일본 은행 역시 단 15개월 동안 금리를 2.5%에서 6%로 5번을 인상을 했지만 버블은 한참 뒤에야 터졌습니다. 결국에 늘 거품과 붕괴의 패턴은 동일한 형태로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이 거품이라는 신호의 마지막 5번째 신호는 대중들이 시장에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70대, 80대 노인들부터 애기 업은 아줌마들, 젊은 대학생, 청년 군인들까지 모두 주식시장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끌까지 총동원을 해서 말이죠. 월스트리트의 오랜 격언처럼 시장에 전혀 관심이 없던 평범한 대중이 마지막 주자로 합류할 때가 거품의 최종 단계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중의 합류에 대한 일화가 있죠. 1929년 대공황 직전에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조셉 케네디가 길거리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입니다. 구두를 닦던 소년이 아버지 케네디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저씨 지금 주식 사면은 무조건 돈 벌어요. 땡땡 주식 사세요. 그랬답니다. 주식의 주자도 몰라야 할 어린 구두 닦기 소년까지 주식 이야기 하는 걸 보고 아버지 케네디는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대중까지 전부 다 들어왔구나 생각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주식을 사줄 사람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즉시 가진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주식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대공황이 터졌습니다. 1990년 일본의 집단 광기를 보면은 당시에 일본 전체도 아니고 도쿄 땅을 다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었죠. 당시 사상 초유의 부동산 버블 속에서 평범한 회사원은 평생을 일해도 살 수 없는 집값이 안 그래도 비싼데 5년 만에 3배가 됐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자산가
고지마 노부타카라는 사람은 도쿄에 빌딩이 70채 가지고 있으면서 자산이 8천억 엔이 되는 최고 부자에서 버블이 깨진 단 1년 만에 100억 엔의 빚쟁이로 전락을 했습니다. KBS에서 이 할아버지에 대한 다큐를 만든 적도 있었죠. 빌딩이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가격 거품이 증발했던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도 엄청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한순간에 망했던 것이죠. 이때 기록한 일본 니케이 지수가 한 38,900 정도를 했는데 이 수치를 회복하는데 2024년 2월에 와서야 회복을 해가지고 무려 34년이라는 한 세대의 시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역사의 무차별적인 반복입니다. 1929년 미국 대공황 때에는 가정주부와 구두 닦기가 주식 광고로 도배된 그 신문을 보면서 시장에 뛰어들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집을 사서 몇 달 만에 되파는 부동산 플리퍼가 유행을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직후에는 평균 연령 31세의 젊은 초보 투자자 1,000만 명 이상이 로빈후드 같은 스마트폰 주식 앱을 통해서 생애 최초로 계좌를 개설해서 시장의 마지막 불꽃을 불태웠습니다. 언제나 가장 마지막에 진입한 대중이 모든 독배를 마시고 파멸했습니다. 방금 얘기한 예시가 없었던 사실을 제가 얘기한 게 있나요? 100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자산시장의 역사는 우리한테 명확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시스템의 종말과 폭락은 언제나 인간의 탐욕과 중앙은행의 통제력 상실이 만들어내는 어떤 임계점에서 예외 없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품의 막바지에 PER이 40배를 넘어가고 버핏 지수가 150%를 초과하고 옆집 사람, 동네 미용실 아줌마들, 장사한다고 바빠야 하는 재래시장 상인들, 공부해야 하는 대학생,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간 젊은 군인들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주식을 사는 디지털 가상수치의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중에 어빙 피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동네 주식 유튜버 같은 사람이 아니고 미국 계량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당대 최고의 천재 경제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모은 재산을 주식 투자로 탕진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런 천재가 속아 넘어갔던 이유는 1920년대 미국의 미친 듯한 겉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 겉모습은 바로 눈부신 기술 혁신. 1920년대 미국은 자동차, 라디오, 전기, 전화기 같은 엄청난 기술들이 보급이 되면서 기업 실적이 실제로 폭발을 했습니다. 피셔는 세상이 바뀌었으니 주가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뀐 거다라고 믿은 거죠. 하지만 간과한 것이 있었는 게 보이지 않는 빚, 부채, 신용자산의 함정이었습니다. 당시 주가가 폭등한 진짜 원인은 사람들이 대출과 마진거래 같은 빚을 내서 주식을 미친 듯이 샀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기업이 잘 나가서 주가가 오르는 진짜 우상향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빚으로 쌓아 올린 가짜 우상향이었습니다. 사실 어빙 피셔 본인도 빚을 내가지고 주식에 전 재산을 태운 상태였습니다. 자기 자산이 걸려 있으니까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절대 안 떨어져 라면서 행복 회로를 돌렸던 거죠. 당시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주식은 더 이상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영원한 고원에 도달했다 라는 말을 하고 본인은 골로 갔던 것입니다. 이 발언이 금융 역사상 가장 흑역사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타이밍 때문입니다. 1929년 10월 16일 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영원한 고원에 주식 가격이 도달했다라는 발언을 하고 정확하게 딱 8일 뒤에 10월 24일 미국 역사상 최악의 주가 폭락인 검은 목요일이 터지면서 대공황의 서막이 열렸던 것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고원은 흔적도 없이 무너졌고 피셔 교수 본인도 전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비참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대중들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은 시장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맹신을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연준이 브레이크를 17번 연속으로 밟아도 시장의 광기는 멈추지 않고 절벽으로 직진을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즉 정책 당국의 움직임을 보고 안심을 하는 것은 서서히 끓는 물에 들어앉아 있는 개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글로벌 가계부채와 화폐 발행량이 역사상 최고치에 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신용이 바닥이 나고 브레이크가 파열이 되는
파국이 오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주가를 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착시 현상을 유도하는 선행 PER, 포워드 PER의 함정을 만들고 있죠.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미래에 이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 테니까 선행 PER로 보면은 30배 수준이 안전하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미래의 실적 추정치, 분모를 임의로 부풀려 가지고 현재의 미친 가격 분자를 정당화하는 인지 부조화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경기 침체에 징후가 오거나 빅테크들의 AI 수익화가 지체가 되는 순간 분모인 실물에 대한 실적이 박살이 나면서 선행 PER은 순식간에 50배, 100배로 폭발하면서 시장은 비명과 함께 붕괴하면서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실버 세대들이나 젊은이들, 애기 키우는 주부들까지 스마트폰 주식앱을 켜고 전체 시장을 보지 않고 일부 종목에 빠져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면서 포모에 빠져드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100년의 역사가 가리키는 5번째 신호인 대중의 광기적 합류와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신호인 PER의 상식을 넘어선 이탈이 완벽하게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PER 40배짜리 가짜 디지털 숫자에 영혼을 팔 때 이 미친 거품의 주기가 끝나고 다가올 시스템 리셋을 대비를 해가지고 실물 귀금속이라는 밸류에이션 계산이 필요 없는 절대적 실물 자산을 우직하게 움켜쥐고 끝까지 생존을 해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화폐 시장이 배신을 할 수도 있다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스마트하고 지적이면서 우아한 배신에 대한 대처법, 리스크 관리법입니다. 최근에 또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 미국과 한국 증시는 냉정하게 말해서 닷컴 버블 이후에 가장 거대한 불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그 반복이 됐던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이 될 겁니다. 똑같이 말이죠. 주식과 코인으로 돈을 벌었던 적은 있지만 결국 왜 번 사람은 없는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면에 귀금속 투자를 실물로 장기로 하신 분들은 왜 이런 사람이 없는지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내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